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이제 타이완을 방문하니까 뭐 중국이 군사 행동을 하겠다 말겠다 하고 뭐 군사 시위를 하고 난리가 아니죠. 또 그래서 미국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항모가 간다는 둥 뭐가 간다는 둥 하면서 호의를 하고 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언론 그 메이저 언론까지 포함해서 뭐 대만 위기가 뭐 크게 치솟고 있고 일촉즉발의 위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는데 이거 다 뻥입니다. 오늘 천기를 좀 누설하겠습니다. 대만 침공은 뻥이고요. 실제 중국의 노림수는 한반도 영구분단입니다. 오늘 왜 그런 사정이 있는지 그 내막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대만 침공이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다. 우선 첫째, 중국의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군당 주도죠. 저는 당 주도, 공산당 주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중국 체제가. 저기는 군당 체제입니다. 군당 복합체, Military Party Complex, MPC입니다.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얘기는 유혈 군사혁명을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당 위에 군이 있다 이 이야기죠. 아마 모택동이 그렇게 공식적인 직함을 많이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절대적으로 장악을 했죠. 어느 정도까지 장악을 했냐. 무려 5천만 명을 굶겨 죽이는 어마무시한 대실정, 그 이름이 대약진이죠. 대약진이라고 쓰고 대실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950년대 말에. 그것을 일으켰음에도 권력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역사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문화혁명이라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음에도 아직도 국부로 모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만든 오너가 모택동이기 때문입니다. 모택동의 뿌리는 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보고 하는 말이 야, 너희 무슨 이론 좀 하고 까불지 마 임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당은 인민해방군에서 나오는 거야.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군은 중국 최고의 재벌이죠. 뭐 화웨이 같은 거 포함해서 주요 은행들 그리고 특히 중공업들 이거 다 군 소유입니다. 또 석유화학 같은 장치 산업들 다 군 소유입니다. 중국 최고의 재벌이 누구냐? 인민해방군입니다. 또 인민해방군은 그 군벌 체제로 전구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북부 전구 우리랑 이제 맞서게 되는 데죠. 저기 만주와 산동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구별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군당이 주도하는 제조업 수출 경제입니다. 뿐만 아니죠.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하는 경제죠. 그리고 중국이 돌아가는 힘은 외국인 직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라고 표현하죠. 외국인 직접 투자 경제입니다. 또한 플러스 선진지식 절도 경제죠. 이 중국 경제의 특질을 저보고 요약하라 그러면 이 네 가지. 제조업 수출 경제다, 식량 에너지 수입 경제다, 외국인 직투 경제다, 선진지식 절도 경제다.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군당 주도의 경제 체제가 세계로부터 고립당하는 그러한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요? 못 벌입니다. 이 사진에 이 핸섬하게 생긴 아저씨가 피터 자이안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세계 최강의 지정학 에너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깊이가 가장 심오한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진실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를 해요. 피터 자이언이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중국에 적용하면 1년 안에 5억 명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맞죠? 러시아는 자기가 에너지 나고 자기가 식량이 나니까 버팁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은 비현실입니다. 또 다른 비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타이완은 우크라이나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러시아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타이완의 군사력은 일단 징집제도로 운영합니다. 현역이 16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인구가 한 2,300만 되죠.
그 중에서 현역 16만 5천 명이니까 작게 운영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예비군이 165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예비군이라고 할 때는 소방대원, 공무원 이것까지 다 해서 100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뻥을 치는 겁니다. 실제로 전선에 동원될 수 있는 예비군은 지금 상태로 보면 약 글쎄요 한 50만에서 70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타이완의 그 방어 전략을 보면 좀 웃기는데요. 공군이 아주 비대칭적으로 강합니다. F-16을 무려 150대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숫자인데요. 탱크가 1180대가 있지만 이게 다 구식입니다. 그리고 자주포가 별로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타이완이 친중 국민당 정권이 이제 지난 30년 동안 친중으로 확 기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국방 전력을 좀 이상하게 구성한 거예요. 당연히 상륙을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에집트에서 하는 것처럼 에집트가 우리한테 저기 K9 자주포를 왜 사갔어요? 에집트가 K9 자주포 사간 이유는 해안을 방어하겠다고 K9 자주포를 사간 거 아니에요. 제일 싼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대포로 배를 갈겨버리겠다. 화끈하죠. 자주포 병력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다연장 로켓이 약합니다. 다연장 로켓을 개발하긴 했는데요. 멍텅구리 로켓만 쏩니다. 이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서 타이완이 그 과학기술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그 훈련용 초음속 훈련기는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었죠. 타이완이 훨씬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했으면 지금 우리 천무급의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멍텅구리 로켓, 다연장 로켓밖에 없어요. 요번에 우리 이제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저는 좀 강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그 서로 강약이 엇갈리겠지만 이 천무나 하이마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작동하는 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80km, 그 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면은 300km,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램젯 방식의 미사일을 개발할 줄 압니다. 옛날에 해놨습니다. 저 대만이 해놓은 지 꽤 돼요. 타이완이. 램젯 방식의 로켓으로 가면 200km. 200km면은 대만에서 쐈을 때 해안까지 가거든요. 저거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차로 옮기는 거라서 저게 상대방의 미사일로 격파도 못해요. 우리가 천무 발사대가 우리가 한 300 발사대쯤 갖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타이완에 천무 발사대를 한 300~400개 갖고 있으면은 타이완에 상륙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자주포 갖고 있고 한 500문, 1000문 갖고 있고 저거 많이 비싼 거 아닌데 저런 걸 안 했어요. 미사일이 약해요. 방공망도 약하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스팅어 250발을 주문해 놨는데 미국이 이제 우크라 때문에 물량이 딸리니까 타이완한테 안 주고 있죠. 혹은 뭐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안 주는지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주는지 아무튼 안 주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문은 했는데. 또 미국에 자주포 40문 주문해 놨는데 그 미국이 안 주고 있습니다. 주문 받고 늦어져서 그런다 그래요. 타이완을 보면 참 답이 없는 게 해군이 비참합니다. 구축함이 4대가 있는데요. 1999년에 미국에서 퇴역한 키즈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미국에서 퇴역한 거예요. 1999년에 돌리다가. 그거가 그 구축함 4척이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최상위 구축함 전부 다입니다.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잠수함도 그렇습니다. 4척이 있는데 2개는 뭐 퇴역 하루 전날쯤 되는 거고. 이상하게 저기 그 무기를 이렇게 처분을 안 하더라고요. 탱크 같은 경우도 전차도 상당수가 뭐 한 60년, 70년 된 거예요. 상당수가. 저거 스크랩해서 팔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러냐. 공군 비행기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체의 원인이 결국 친중 국민당 정권이, 국민당이 원래 굉장히 반공 성향이었는데 이게 어느덧 한 1980년대 말부터 이렇게 친중으로 기울어서 이상해져 가지고 친중 국민당 정권이 굉장히 안이하고, 그리고 무슨 국방 강화 프로젝트가 벌어지면 항상 부패 스캔들이 터집니다. 저 타이완이 부패도 있고, 그 부패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업체가 납품 좀 하려고 뭐 이렇게 뭐 중령급 영관급에서 뭐 작업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장차관급에서 부패가 일어나요. 저 동네가.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런 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이완에 사실 무기를 구할 데가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데가 꽤 있어요. 일단 미국, 영국, 프랑스가 타이완에 무기를 팝니다. 미국 자주포가 비싸면 프랑스 뭐 세자른가 뭔가 그 좀 이상하게 생긴 이제 트럭에 끌고 다니는 자주포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샀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자기들이 개발했어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가 거기에 무기를 팔고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무기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랑 손잡고 타이완식의 타이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페이트리어트 중심의 그 방공망을 짜놨는데 그거는 이제 비행기를 상대로 해서 쏘기에는 좀 너무 버겁죠. 탄도미사일 유격령이죠. 적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를 상대로 한 방공미사일을 이스라엘 같은 데랑 손잡고서 했었으면은 뭐 비싸지 않은 가격에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크라보단 강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뭐 한 160km, 180km를 건너서 가야죠. 상륙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치명적인 거고요. 배라는 게 뭐 아무리 빨라도 대형을 짜서 가면 시속 30km 30km 이상 걸리는데 그럼 배를 또 올라타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하고 군대 움직이는 거 하루나 이틀 전에 감지되는 거고. 그래서 배 가는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따라서 이게 중국에서 타이완을 침공하는 거 사실상 군사적으로 자살입니다. 군사적으로 자살이에요, 저거.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거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타이완의 뒤에는 오커스와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침공하면 전격적인 승리가 불가능하죠. 2,500만, 2,300만 정도 되고 병력이 16만 5천 명, 예비군이 165만 명인데 그래도 뭐 F-16도 한 150대 갖고 있고 뭐 어쨌거나 소총 다 있고 탱크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꽤 있어요. 있기는 미사일도 좀 있고 우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버티면은 그 하루아침에 못 이긴다고요. 그 장기적 저항전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상륙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일호영이 개입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국제 여론이 비등하며 중국은 경제 제재로 폭망하게 되죠.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저게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감지하고 24시간 안에 전쟁 끝나버렸다. 근데 24시간 정도, 감지하고 24시간이면 아직 배도 안 탔어요. 후지안에서. 그래서 저기가 좀 문제가 비현실적인 거예요. 대만 침공이라는 게 비현실적 스토리다. 그럼 이게 비현실적인 건데 왜 자꾸 도발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비현실의 현실성, The Realism of Surrealism이죠. 그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뻥이고 생쇼예요. 그런데 일단 단기적인 이유를 보면 시진핑 황제의 즉위를 앞두고 중국인 내부를 단결시킬 필요가 있겠죠. 지금 중국이 단단히 곪아 있는 상태죠. 군당 복합체 주도의 경제가 침몰 진행 중이고요. 이게 이제 투자 왜곡과 부패가 너무 심해서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뭐 돈을 풀어도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나고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통화 증발만 되고 인플레만 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헝다 사태, 부동산 거품 붕괴, 그 다음에 금융 부실화 이런 거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거품이 붕괴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이 축소하고 있고 특히 청년 고용이 뭐 수십 %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정도니까. 그래서 고용 축소의 악순환으로 이게 추락 중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의 권력은 유지해야 되니까 디지털 감시망, 이른바 사회 신용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걸 강화해서 사회 분위기 전체가 적극성이 없는 전체주의로 무기력화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내부 불안, 부패, 빈부거차, 억압, 티벳, 신강 이 요소는 계속 불이 타들어가고 있고 여기 이제 홍콩도 이제 연결됐죠.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 이 홍콩을 저렇게 무리하게 메인랜다이제이션, 중국 내지화 시킨 것은 사실은 히스테리컬한 외부 도발이죠. 저 정신 상태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홍콩을 치명적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홍콩을 통해서 자꾸 쟤들 입장에서는 병든 자본주의, 병든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그 요소가 중국 안으로 침투하는 그 구멍이다. 저거 때려 막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내부는 이렇고요. 중국 외부에서는 미국 주도 자유진영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조르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 런던 이런 기업과 금융 쪽도 이제 함께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 전에 2018년에 트럼프가 미중 전쟁을 벌일 때만 해도 월스트리트와 금융과 기업 쪽에서는 단단히 마음이 삐졌었다고요. 네 맘대로 중국 버리냐? 그럼 우린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우리는 중국에 투자해 놓은 거 많고 중국에 물려 있는 거 많은데, 실제로 그런 식의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전선의 적진 쪽에 버려진 병사들 같은 느낌을 받는다. We feel that we have been left behind the enemy line.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쓴 그 월스트리트 그 금융가들이 그런 코멘트를 했던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4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 좀 손해보더라도 중국에서 방 빼야겠다. 그동안 이제 방 뺄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근에 미국 정부가 14나노,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간다 그러는데 14나노 이하 반도체조차도 제조 설비를 금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칩4 동맹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미국, 한국, 타이완, 일본 이렇게 엮어서 칩4 동맹에서 중국을 반도체로부터 첨단 반도체에 손을 못 들여놓게 하겠다. 이런 관점이겠죠. 자, 이런 생쇼 판에 펠로시 또 왜 가냐? 여기도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든요.